가까운 미래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 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선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가 분석을 잘 해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통계학에 기초한 볼린저 밴드는 표준 정규 분포의 원리를 주가 차트에 그대로 옮겨놓은 보조지표로 아주 수학적이기에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 강좌 시간엔 볼린저 밴드의 정확한 활용법을 전수해 드리려 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보유 주식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볼린저 밴드 30분 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강의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볼린저 밴드 되겠습니다. 주식119 당시에 한번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번에 제 채널로 옮기면서 리마스터 버전으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강의 시간은 화요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 화요일로 일정이 바뀌게 됐는지는 커뮤니티 공지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볼린저 밴드 완벽 마스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이 볼린저 밴드는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수학적이고 가장 통계적인 분석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 분석을 할 때 내 종목이 오르겠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정적인 마음 때문에 하락할 거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배제를 하고 상승에 대한 기대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볼린저 밴드를 써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 가장 수학적, 통계적, 가장 팩트적인 분석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의 주가 흐름을 가장 이성적으로,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 볼린저 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투자 전략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 투자 전략과 종목이 향후 어떤 방향성의 우위를 두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기본 폼부터 한번 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이 총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상한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검정색 선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그리고 맨 밑에 지나고 있는 파란색 선이 하한선이라고 부르는 선이에요. 그래서 되게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이 간격을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간극이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밴드가 확산한다, 수렴한다 하는 거고,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 안에 이 구간을 밴드, 이 밴드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용어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 밴드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도출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은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볼린저 밴드는 수학이다, 통계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원리를 이해하고 볼린저 밴드가 그대로 갖다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완벽한 원리 이해가 끝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아마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지나는 곡선 그려놓고 한 반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 수학 시험의 평균이 70점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 70점을 받은 학생이 이 반에서 한 10명 정도로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50점을 받은 학생이 8명이 나왔고, 80점을 받은 학생이 8명이 나왔고, 그리고 수학 점수가 30점도 안 되는 친구가 3명이 나왔고, 90점이 넘게 점수가 나온 친구가 3명이 나왔다 하면서 요거를
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거 선으로 이으면은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온더라. 뭐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어렸을 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시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학 점수를 받는데 70점 정도 해당되는 게 가장 많이 분포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수학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기 때문에 딱 70점 정도, 10문제 중에 3개는 틀리고 7개는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게 보통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학급이 평범한 학급이다 하게 되면은 70점 정도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10명으로 제일 많이 분포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70점보다 조금 더 점수가 좋은 80점 친구는 10명보다는 숫자가 조금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70점보다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50점 정도 나오는 애들은 한 8명 정도로 좀 더 적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30점. 이건 뭐 거의 뭐 맞은 거보다 틀린 게 더 많은 거죠. 이런 학생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맨날 뭐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뭐 이렇게 막 딴 데 관심이 있고 막 연예인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친구들, 뭐 나는 운동만 한다, 나는 야구부다 하면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숫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90점이 나오는 친구들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10개 중에 거의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모범생 친구도 맨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경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로 분포도가 낮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평균에 해당되는 애가 제일 많이 분포돼 있고, 그리고 수학 점수가 더럽게 안 좋은 애들이 3명으로 적게 분포돼 있고, 수학 점수가 90점으로 아주 높은 애들이 3명으로 적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종을 그리는 형태의 분포도가 흔히 형성되더라. 이게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분포도이다 해서 표준 정규 분포도라고 부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은 볼린저 밴드 끝났어요. 볼린저 밴드 절반 이상 마스터 됐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 까만색 선이 중심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상한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하한선입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빨간색 선이 상한선, 까만색 선이 중심선, 파란색 선이 하한선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표준정규 분포 관점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빨간색 선이 90점 선이고요. 검정색 선이 70점 선이고 파란색 선이 30점 선입니다. 그래서 이 70점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는 애들이 가장 많아, 가장 평균적인 애들이란 뜻입니다. 가장 노멀한 상태에 해당된다는 거죠. 즉 중심선 근처에 분포가 되어져 있는 이 캔들들이 가장 평균적인 분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분포는 어디서 나옵니까? 비정상적인 분포는 90점 선을 넘어가거나 30점 선을 아래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아주 비정상적인 분포이죠. 굉장히 희박한 분포라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요 상한선을 넘어가는 캔들이 등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수학 점수가 90점이 넘어가는 모범생 학생들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평균이 어떻게 돼요? 반평균 중심선이 올라가겠죠. 거꾸로 수학 점수가 30점이 안 되는 애들이 전학을 온다.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벗어나는 캔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 하게 되면은 반평균을 얘네들이 끌고 내려가 버리죠. 그쵸?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캔들들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그쵸? 수학 점수가 90점이 넘어간 애들이 이 학급에 전학을 온다고요. 그러니까 반평균이 어떻게 돼요? 반평균을 끌고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반평균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될 것이고, 왜? 90점이 넘어가는 모범생들이 전학을 왔으니 반평균이 어쨌든 일시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평균이 떨어지는 경우는 수학 점수가 30점조차도 나오지 않는 애들이 우리 반에 대거 전학을 온다. 그러면 반평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급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차트에
90점이 넘어가는 모범생들이 많이 전학을 오는지, 즉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많이 전학을 오는지,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넘어가는 불량 학생들이 우리 반에 많이 전학을 오는지에 따라서 내 반 평균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이 강의가 30분 마스터 시리즈인데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은 기본 원리는 다 끝나버렸어요. 굉장히 쉽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예, 주식 투자 그리고 보조지표 이해하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해보게 되면은 90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상한선을 돌파한다는 것이고, 즉 모범생이 전학을 오는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0전선 같은 경우에는 반평균 수준에 해당되는 애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30전선을 아래로 이탈한다 라는 경우는 불량 학생이 전학을 오는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있는 경우는 그쵸, 노멀한 상태, 특출난 변화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으로 넘어가거나 이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희박한 상황, 그쵸, 특출난 상황이 발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되면은 끝. 기본 이해 개념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완벽한 원리 이해가 끝나요. 자,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서 설정 값을 들어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간에다가는 숫자를 몇 쓸 것이며 승수에다가는 숫자를 몇 넣을 거냐라고 이렇게 옵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까지 이해하시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표준 편차 들어는 봤는데 수학 시간에 너무 놀아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부터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기간값에다가 20이라고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21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봉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일봉 차트에다가 볼밴을 설정해 놓고 거기다 기간값을 20을 설정하게 되면은 21 이평선이 중심값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설정값이 돼요. 자, 다시 기간값에다가 20을 쓰게 되면 이게 의미가 뭐냐, 21 이동평균선을 평균선으로 해서 여기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여기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설정해 주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21 이평선은 한 달 평균선이잖아요. 왜? 일주일이 5거래일이고 여기에 4주를 곱하게 되게 되면은 한 달이 되죠. 일주일 곱하기 4는 4주는 한 달이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5거래일을 4주 동안 곱하게 되게 되면은 한 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이 30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 달이 30일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쵸? 20거래일이 한 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은 즉 한 달의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쳐요. 이 주식의 한 달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평균적인 주가가 얼만가요? 라고 계산기를 두들기면 나오는 값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설마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나는 모른다 하시면은 와우, 완전 초주린이 단계의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이 가끔 완전 생초보 강의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또 추후에 좀 기회가 되게 되면은 그런 시리즈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한번 더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해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2평선은 즉 한 달 평균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20일 이평선이 중심선이 되게 세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게 바로 승수값입니다. 여기 보면 승수가 2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준 편차. 자, 그게 어떤 개념이냐? 자, 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렇게 종 모양으로 곡선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 표준 편차라는 뜻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90점이 넘어가는 애를 특출나다고 볼 것이냐, 혹은 95점이 넘어가는 애를 특출나다고 볼 것이냐, 혹은 뭐 85점을 넘어가는 애를 특출나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세로선이 여기서 형성될 수도 있고 여기서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점수가 30점도 안 나오는 애를 불량 학생으로 볼 것이냐, 40점도 안 나오는 애를 불량 학생으로 볼 것이냐, 혹은 뭐 25점도 안 되는 애를 불량 학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왼쪽의 세로선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죠. 예,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 편차는 어떤 값이냐? 바로 이거예요. 분포를 보았을 때 여기 상위 2.3% 그리고 하위 2.3%를 세팅해 주세요 하는 게 바로 승수 이 값입니다. 즉, 이 표준 편차 설정하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캔들이 100개라고 했었을 때 그 100개의 캔들 중에 2.3개만 상한선을 벗어나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가장 노멀한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100개의 캔들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었을 때 얘가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표준적인, 가장 노멀한 값을 그려낸다 하게 되면은 상한선을 넘어가는 캔들은 2.3개 정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하한선을 이탈하는 캔들은 2.3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5.4개에 해당되는 캔들은 이 밴드 안에서만 나오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중에 95.4개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이 밴드 안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2개 정도 해당되는 캔들만 바깥으로 넘어가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표준적인 값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세요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실제 100개의 캔들을 카운팅을 해봤는데 하한선을 넘어가는 애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상한선을 넘어가는 애가 예를 들어서 한 4개가 나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표준적인 값에서 가장 표준적인 값은 위로도 2개, 상한선 넘어가는 것도 2개, 하한선 이탈하는 것도 2개, 요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게 표준값인데 실제로 차트를 보니까 상한선을 넘어가는 게 4개가 나왔고 하한선을 넘어가는 게 1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아래로 치우쳐져 있는 건가요? 위로 치우쳐져 있는 건가요? 자, 불량 학생이 1명밖에 없고 모범생이 4명이나 있다고. 원래는 모범생이 2명, 불량 학생 2명 있는 게 표준값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2명이 정상인데 4명이나 모범생이 있으니 반평균이 올라가 줄 수 있는데 우위가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목격이 된다 하면은 얘는 지금 상승 쪽에 우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여기가 4개 캔들, 하한선 이탈 캔들이 4개가 나오고 있고 상한선 돌파 캔들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평균값, 표준값 대비해서 아래쪽에 우위가 더 실려져 있는 상태이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승수 이 값이 상한선 돌파 2개, 하한선 이탈 2개 정도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걸 지나치게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그럼 별로 특출나지 않는 애들도 특출나다고 특출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유의성이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승수를 지나치게 너무 낮게 잡으면은 특출난 애가 너무 적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 상한선을 돌파하고 하한선을 이탈하는 캔들 자체가 잘 등장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시그마 값인 승수 2를 많이 쓰고요. 일봉상 차트에다가는 한 달 평균값이 가장 노멀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22평선을 가장 기본 세팅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 왜 이런 옵션을 쓰는지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완벽하게 개념 이해가 끝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 활용법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기본 원리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 밴드의 수렴과 확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밴드를 벗어나는 애들이 특이한 애라고 이야기했어요. 밴드 안에서 노는 거는 노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멀한 값에 대해서는 별로 무게를 둘 필요가 없고, 특출난 값, 그쵸? 상한선을 돌파한다든지 하한선을 이탈하는 이 별종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의성을 갖고 분석을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렴과 확산과 상한선 돌파, 하한선 이탈 개념까지 실전에 적용시켜서 볼 줄 알면은 마스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은 HTS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HTS를 이용하는 시간 동안에는 제 화면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차트 화면만 보이시죠? 코스피 200 선물에 2020년도 1월서부터 3월까지의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졌다고 했었을 때 주가 급락했었던 거, 그때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쭉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적용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년도 연초에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밴이 수렴이 됐다, 볼밴이 축소가 됐다 라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보세요. 주가라는 건 결국 오르기도 하고, 다 올랐으면은 정점을 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 떨어졌으면 정점을 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시간을 한번 볼린저 밴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승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자 이때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평균이 올라가게 되니까, 반평균이 올라가면은 불량 학생이 전학 오는 게 아니라 모범생이 전학을 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벗어나는 캔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반평균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게 되는 차트가 형성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느냐? 아니죠. 모범생이 전학을 올 만큼 전학을 와서 반평균을 올려놓을 만큼 올려놓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높아진 평균값을 유지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밴드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이렇게 축소가 돼서 이 밴드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의 수렴이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수렴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나중에 되었을 때 또 바뀔 거라는 거죠. 자, 무슨 개념이냐? 제가 예전서부터 기술적 분석 강의할 때마다 했었던 이야기가, 기술적 분석은 물리학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 마룬 5 노래 Nothing Lasts Forever를 기억하시라고 하면서, 수렴이 닿으면은 확산이 있을 것이고, 확산이 닿으면은 수렴이 또 있을 것이다. 그 개념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죠. 볼린저 밴드에서도 똑같아요. 상승이 다해서 반평균을 올려놓을 만큼 올려놨으면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반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일단 밴드가 수렴을 먼저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갈 거다 하면은 여기서 또 볼밴을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위로 한번 더 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종목이 한번 더 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만약에 수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밑으로 틀면서 볼밴이 이렇게 확산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또 불량 학생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걸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만 보면은 상승하는 시간 동안에는 확산, 멈출 때에는 수렴,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위로 가도 혹은 더 아래로 가도 다시 확산. 그래서 모범생이 또 전학을 온다. 그러면 반평균 또 올라가고, 불량 학생이 전학 온다 하면은 상승했었던 게 이제 반납이 되겠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밴드가 수렴되었을 때, 수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만간 방향을 위로 틀 거냐 아래로 틀 거냐를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가까운 미래의 주가가 튈지 죽을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예측의 도구로 볼밴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 수렴의 시간이 지속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자, 수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모범생이 전학을 오는지 불량 학생이 전학을 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어가는 애들이 초반에는 여기서 살짝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종가상으로는
볼펜 하한선을 지켰지만 캔들이 진행되는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살짝 이탈했었던 흐름도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여기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돌파하는 애들도 살짝 나오고 하한선을 이탈하는 애들도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반평균이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반평균이 여기서 살짝 또 내려가기도 하는데 아직 급격한 변화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쵸? 근데 결국 얘가 무게를 결과를 보셔서 아시지만 밑으로 틀었어요. 왜 밑으로 틀게 됐느냐? 잘 보시면은 거래량을 함께 보세요. 거래량. 자, 이 상한선이 돌파가 되었을 때 당시에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죽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런 거, 아까 전에 시켰던 요런 게 등장했었을 때는 거래 대금이 높아져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거래 대금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이 캔들로 가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상승합니다. 이 캔들로 가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인데, 요 캔들이 등장했었을 당시에 외국인 수급이 확 꺾여 나가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상한선 돌파 캔들이기도 하고 하한선 이탈 캔들이기도 하고 하면서 시세는 큰 변동성을 만들질 않는데 시선을 밑으로 내서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선 변화가 목격이 되죠. 상한선을 돌파했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약해. 하한선 이탈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나가. 그리고 여기서 하한선 이탈 캔들 한번 또 등장했었을 때 역시 거래 대금이 또 증가한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질 않고 이탈 상태를 유지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징후가 나오는 거예요. 수렴인 상태에서 이상 징후를 살살살살 주고 있는다고.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방향이 이쪽으로 살살살살 틀어지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얘가 이제 이 위로 못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이때는 중심선과 상한선 사이 혹은 중심선과 하한선 사이, 여기서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이 평균값, 이 중심선 근처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반평균에 해당되는 이 반평균 값으로 얘가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친구들이랑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리는 캔들들이 자꾸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한선에 붙어서 가잖아요, 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반평균이 슬슬슬슬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목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같이 보세요. 거래 대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불량 학생과 어울리는 친구들이 점점 수위를 세게,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힘이라고 보면 돼요. 파워라고 보면 됩니다. 파워가 점점 증가하면서 생기고 있잖아. 이상 징후가 벌써 여기서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불량 학생이 하나, 둘, 셋 연속적으로 전학을 와버리게 되니까 얘가 꺾여버리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런 캔들 등장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흥분을 합니다. 왜? 이제 중심선이 꺾였거든요. 여기서 중심선이 꺾이면서 불량 학생이 정확하게 힘을 실어서 거래 대금을 실어서 등장한 게 목격이 딱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폭락을 할 거다. 이거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니까 지수가 폭락을 할 거다. 그러니 뭐 숏을 걸자. 한번 이제 나도 이제 뭐 한국의 마이클 버리 한번 대보자 하면서 빅쇼트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런 데다가 흥분해서 물량을 다 싹 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뭔가 이제 포지션 진입을 할 때는, 혹은 이제 매수를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사실 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뭔가 포지션 구축을 할 때 이 볼펜 하한선을 이탈하는 걸 보고 물량을 한 번에 실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낭패를 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얘도 이 캔들이 등장한 이후에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해서 끝났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얘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있는 자리까지도 올라갔다가 죽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볼펜 하한선 이탈 캔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평균값이 꺾이는 게 확인되니까 여기다가 확신을 가지고 물량을 한 방에 빵 실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가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죽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맞출 수 있을지언정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긁적긁적 하다가 손절을 하고 포지션을 풀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고요. 왜? 얘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바로 자빠져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져 올라가지네. 야,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내가 뭐 속았나 보다 하면서 포지션을 풀어버리니까 여기서 봄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그치, 결국 내 판단이 맞았는데 내 판단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 뒤집기 시세에 죽어버린다고요. 이거를 주식 투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종목이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상한선 돌파 캔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볼펜 상한선 돌파 캔들이 딱 등장하는 거 보고 평균값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거래량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야, 됐다, 여기다 하면서 여기다가 매수를 그냥 확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보통의 경우 볼펜 상한선 돌파 이후에 얘가 눌릴 때 중심선 있는 자리까지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있는 자리까지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구축할 때,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던 이렇게 뭐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던 포지션을 구축할 때는 이 캔들을 보고 결과적으로 내려갈 거다, 혹은 이 캔들을 보고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진입을 할 때는 어디까지 열어놔라?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도 내려갈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베팅을 해야 되고, 숏을 구축을 할 때는 볼펜 상한선 있는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폭넓게 가이드를 해놓고 가야 된다고요.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상승이 나올 때 이게 눌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마찬가지. 이 하락이 나올 때 이것도 눌림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방인데 눌렸다가 갈 거다라는 결과가 맞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하락일 때도 상승으로 눌렸다 결국 하락할 거다라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눌림인 것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인 상승 파동인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거래량입니다. 자, 보세요. 얘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하면서 평균값을 밑으로 끌고 내려갔었을 때 거래 대금은 점점 올라갑니다. 파워가 점점 실리면서 아래로 방향을 준다고. 그리고 눌리로 올라갈 때는, 이 눌리로 올라갈 때는 어때요? 눌리로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떨어지죠. 그 외국인 수급도 나가죠. 이건 지수 차트에 있고 지수의 변동성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또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종목의 주포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 거는 종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니까, 지수니까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내려가죠. 주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 내려가면서 반등을 하잖아. 그리고 거래량이 더 중요한 거는 내려가면서 올라갈 때 이게 눌림이 아니라 상승으로의 전환이라면은 거래량을 실어서 이 하락했었던 물량을 씹어 먹으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쵸? 떨어질 때는 힘을 실어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끄집어 올릴 때에는 힘이 떨어지면서 올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눌림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가지고 이게 눌리는 거라는 걸 확신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된다. 하락하는 시간 동안에는 거래 대금이 점점 줄면서 하락을 하고, 얘가 반등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혹은 볼펜 상한선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시간 동안 오히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페이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세 차트 분석은 항상 거래 대금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얘랑 믹스를 해서 봐야 된다고.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떻죠? 내려갈 때 거래 대금을 끌어올리면서 방향을, 평균값을 틀어버리고 불량 학생들이 전학을 와버리고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쵸, 거래 대금이 줄어버리죠. 그러면서 요 캔들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런 건 눌림에 불과하구나. 중심선까지 간다 한들 또 떨어지겠구나. 혹은
상한선까지 간다 한들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의 경우 똑같아요. 중심선 이렇게 있고 볼펜 상한선 이렇게 있는데 상한선 돌파 캔들이 등장을 하고 거래량이 실리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눌립니다. 눌리는데 설령 하한선이 있는 자리까지 눌린다고 해도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준다. 그리고 수급 이탈이 없다. 오히려 수급 유입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진다 한들 결국 다시 또 이렇게 튀어 올라가겠구나라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눌리는 걸 이용해서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buy 매수를 해놓고 튕겨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면 되겠죠. 이렇게 볼펜을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포지션을 나가는 거, 청산을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구간,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하고 캔들과의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를 활용해야 됩니다. 즉 하락이 끝나면은 상승이 찾아오고 상승이 다음에 하락이 찾아온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간 동안 확산이 되겠죠, 볼펜이. 그리고 나서 이 구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볼펜이 수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돌아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수렴이 있기 때문에 수렴이 나오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수렴이 나오기 전에. 그럼 이 확산의 힘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이냐? 볼펜 중심선이 여기 있는데 캔들은 여기 있을 때. 이것처럼. 볼펜 중심선은 지금 260포인트에 있어요. 이게 평균값이야. 이게 노멀값이라고. 기본적으로 한 달 평균값을 보았을 때. 근데 얘는 194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엄청 벌어졌죠. 이렇게 이격이 크게 확대되었을 때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가운데 중심선하고 이격을 이렇게 크게 벌린다. 그러면 이럴 때가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하고 캔들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질 때마다 분할 차익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상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데 상한선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확산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캔들이 지잘났다고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럴 때가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 된다고요. 평균가하고 과열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포지션 청산 구간을 잡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밴드가 벌어져 있고 여기도 중심선하고의 간극이 벌어져 있거든요. 얼만큼 벌어져야지 이게 최대 간극인지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청산 기회를 잡을 때에는 사실 침체냐 과열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또 스토캐스틱 RSI 지표 같은 게 있죠. 제가 강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청산 구간을 잡는 게 좋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기 좋은 구간은 사실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그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진입 구간을 잡아보는 게 아주 유용성이 좋아요. 즉 수렴이 끝나고 확산이 일어나기 전에 매가 방향이 아래로 틀어질지 상승을 틀어질지 그 기미가 나올 때를 이용해서 포지션 구축을 시작하는 거. 이런 걸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봤고 자, 그럼 끝났어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이후서부터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대로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아주 정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선하고 캔들하고 이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확산이 끝나면 이제 수렴의 과정으로 간다고 했죠. 자, 밴드가 어떻게 돼? 밴드가 점점 좁아져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 수량이 이렇게 쭉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충격이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밴드가 점점 좁아져요. 계속 좁아지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수렴이 닿으면 뭐가 된다? 또 확산이 된다. 그래서 얘가 수렴의 끝에서 또 하락을 할 것인지 혹은 상승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범 학생이 전학 오는지 불량 학생이 전학이 오는지 이에 따라서 반평균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 캔들이 살짝 또 들어오긴 했죠.
자, 그런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지켜봐 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밴드를 어때? 살살살살 계속 방향을 위로 틀고 있고 상한선에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모범생들이랑 어울려 노는 애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한선에서 어울려 노는 애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방향성이 진행될 거에 대한 가능성을 그쵸. 좀 오픈 시켜놓고 생각을 점점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더니 드디어 이게 땅 등장을 합니다. 평균값을 넘어가는 이 거래량 이평선의 평균값을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거든요. 이걸 넘어가는 거래 대금이 등장하면서 어때? 밴드가 이제 확 벌어지죠. 그러더니 중심선이 각도를 좀 더 위로 올려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얘가 지금 수렴의 끝에서 방향을 상방 쪽으로 돌리는구나. 그럼 이 캔들 등장했었을 때 또 무슨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결과적으로 방향을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상승 쪽에 우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하한선 이탈 캔들은 등장을 안 해요. 이때 이후로 불량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 반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애들도 등장을 안 해. 근데 반평균을 올릴 수 있는 애들만 여기서 붙어서 등장을 하잖아. 아, 모범 학생들이 이제 전학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가 등장하니까 반평균을 확 꺾어버리면서 이거에 밴드가 벌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최대 얘가 하한선 있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떨어진다고 해도 눌림에 불과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방향을 상승 쪽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볼펜 상한선에 붙어서 캔들이 등장했을 때 거래 대금도 증가 추이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눌릴 때 중심선까지 눌릴지 하한선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눌릴 때 거래 대금이 없이 눌리고 방향을 위로 이어나간다 하면은 그쵸? 요게 상승의 징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흔들림을 주지만 하한선을 이탈하러 가진 않아요. 그쵸? 하한선을 이탈하러 가지 않고 수급도 빨간색 그래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쭉 보시면 그쵸? 상한선 돌파 캔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방향을 위로 쭉 끌어올려 가죠. 그죠? 그 이후서부터 계속 추이를 천천히 이렇게 쭉 보세요. 보시면은 밴드가 수렴했다가 방향을 여기서는 또 아래로 틀려고 하죠. 아래로 틀면서 중심선을 꺾어놨어요. 그러면 일단 스탑. 상승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더니 중심선 위로 다시 올라오네. 그래서 꺾이려고 했었던 중심선을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또 보류. 밑으로 꺾어내리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추이를 보면은 밴드가 또 좁아지고 있는데 하한선 이탈 캔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죠? 중심선에 살짝 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또 다시 꺾이려고 하나 보네 하면서 봐야 돼. 봤는데 자, 바로 또 중심선 위로 또 기어 올라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한선 이탈 캔들이 등장하고 나서 방향을 밑으로 살짝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 상한선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눌림이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 캔들이 등장하고 눌린 다음에 결국 하락을 할 거다 라는 판단이 되려면은 눌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더 생겨버리네. 그쵸? 떨어지러 가는 과정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면서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 기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게 증가하면서 와버리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하방 쪽에 우위를 둘 수 있는 캔들이 안 되죠. 오히려 이 하락이 페이크일 수 있겠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가 방향을 위로 올리면서 원래 같으면 상한선은 돌파하면 안 되는데 하방이 맞다면 오히려 상한선을 돌파해 버리잖아요. 그쵸? 감 똔똔이에요. 이거 하나 등장, 이거 하나 등장, 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반등할 때 얘는 거래량이 증가를 해버려. 떨어질 때는 얘는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고. 그럼 1대1이 아니라 사실 상방 쪽에 우세를 더 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그래프도 보면 올라오잖아. 그쵸?
올라오죠. 수급도. 그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 20년도 11월 12월 그쵸.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동성 대폭등 장세가 이렇게 쫙 연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시 등장할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과 힘의 우위, 평균적으로는 하한선 이탈 2개, 상한선 돌파 2개 이렇게 2개씩 나와져 있는 게 가장 노멀한 값인데 이 노멀한 값을 파괴하는 경우가 등장했었을 때 위쪽으로 상승으로 우위냐 하락으로 우위냐를 보는 것이고 시세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믹스를 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캔들이 등장했었을 때 얘가 상승 우위에 있는지 하락 우위에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상승 쪽에 우위가 있다 하면은 눌린다 할지라도 결국 상방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하락에 우위가 있다 하면은 상승 쪽으로 눌릴지언정 다시 하방으로 가겠구나 라는 판단을 볼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후의 흐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의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자, 21년도 1월 달에 또 폭등장이 팡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448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1년도 1월 11일 당시에.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폭발을 해버렸고 어떻게 돼요? 중심선 여기 있죠. 캔들이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격이 위로 팡 벌어졌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이만큼 터졌다는 뜻은 뭡니까?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는 뜻이지만 누군가는 이 반대편에 대량의 매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폭등장을 이용해서 매도를 한 세력은 수익 실현했다는 뜻이네. 그쵸? 이렇게 공중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급 캔들을 봤더니 외국인이 다 도망갔어. 그쵸? 이 상승장을 이용해서 동학개미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외국인 형아들은 다 튀었다고요. 그래서 중심선과 캔들의 이격이 이만큼 확대돼서 벌어지게 되는 시점이 뭐다?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 매수 방향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 나오죠. 그리고 외국인 형아가 도망가는 걸 통해서 좀 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한번 봐보세요. 밴드가 벌어져 있었죠. 자, 벌어진 밴드가 이제 다시 수렴을 합니다. 좁아지죠. 자, 좁아지고 나서부터 약 5,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한번 같이 또 가보자고요. 22년 2월 달이 되고 난 이후 22년이 아니죠. 21년 2월 이후서부터 추이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조금 넓게 잡아서 볼게요. 넓게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밴드가 수렴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중심선이 아래로도 확 안 꺾이고 상승으로도 확 안 꺾이고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게 되죠. 거래량도 안 생기고 점점 죽어져 있고 그 상태로 쭉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월, 8월 달 정도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잡고 아니다. 이렇게 좀 좁게 잡고 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잡고 보시게 되면은 상한선과 하한선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기본빵이고 상한선을 벗어나는 애들도 이렇게 소수 등장하고 하한선을 이탈하는 캔들도 이렇게 소수 등장을 하는데 봐보세요. 여기 5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한 3달 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하한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캔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상한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캔들이 기껏 해봤자 뭐 요거 혹은 요거 이전의 추이 보게 되면 뭐 요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숫자가 어때? 상한선 돌파 캔들이 약 한 3개 정도 확인되고 하한선 이탈 캔들이 한 4개 정도가 확인이 돼요. 그럼 거의 똔똔이죠. 근데 시세만 보지 말고 거래량을 보라고 했잖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한선 돌파 캔들이 등장했었을 때 당시의 거래 대금을 보세요. 요때 당시 보시고 요때 당시 보세요. 그쵸? 그리고 거꾸로 하한선 이탈 캔들 등장 당시를 한번 봅시다. 하한선 이탈 캔들 등장 당시 거래 대금, 하한선 이탈 캔들 등장 당시 거래 대금, 하한선 이탈 당시 거래 대금.
그리고 특히나 이때 435에서 420으로 갔었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방향을 틀어버리고 외국인 수급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죠. 예, 그러더니 중심선이 어때요? 중심선에서 확 꺾이더니 밴드가 툭 벌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렇죠. 예, 오랜 시간 동안 얘가 이 박스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3개월 정도 해당되는 시간 동안 요 5개월 정도 해당되는 시간 동안 얘는 점점 방향을 상방 우위를 두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방 우위를 두고 있었던 상황이 목격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또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7월 달 이때서부터 증시 하락에 대한 세팅을 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크게 봤다라는 내용을 제가 또 인증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인증을 또 남겨서 보여드렸죠. 혹자들이 이런 기술적인 강의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시간으로 투자 포지션을 구축해서 수익을 냈었던 인증을 포함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편협한 사고로 강의를 듣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어요. 보시게 되면은 요런 거 확인될 때 거래량 증가 요때도 수급의 이탈 확인되면서 이 평균 값을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이 밴드를 확대시켜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난 이후서부터 이제 어떻게 세팅이 가능하다. 올라가면 최대 상한선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준다. 그리고 중심선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근데 중심선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준다. 그러면은 어디에 우위? 하방에 우위인 상태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쵸 투자 포지션 숏에 대한 구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추이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밑으로 그냥 바로 틀어버리면서 방향을 밑으로 꺾어버렸고 그 이후에 밴드가 다시 수렴될 뻔 하는데 얘가 등장하면서 또 끌어내리죠. 그죠? 예, 그러면서 방향을 하방 쪽으로 더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상한선까지는 밟지 못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 중심선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또 줄면서 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락의 장세가 쭉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밴드가 또 수렴을 했죠. 수렴을 한 상태에서 방향이 상한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쵸? 그리고 하한선을 이탈하는 캔들만 자꾸 등장을 해요. 상한선 돌파 캔들은 등장이 안 나오고 하한선 이탈 캔들이 또 이렇게 빵 등장하게 되면서 밴드 확장시키고 중심선 꼽아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 확인이 되시죠? 제가 다시 등장할게요. 자, 일련의 이 과정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확산과 수렴을 통해서 얘가 어느 쪽에 지금 무게 우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또 주식시장이 약간 수렴형 형태를 그리고 있으면서 여기서 방향을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약간 아사모사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볼린저 밴드를 배웠으니까 한번 직접 적용을 하셔서 얘가 지금 방향이 상승 쪽에 우위가 되어져 있는지 하락 쪽에 우위가 되어져 있는지 지금 수렴형 상태인지 확산형 형태인지 이런 걸 보시면서 향후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총정리, 기본 원리, 그리고 상한선 돌파와 하한선 이탈에 대한 개념에 대한 총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쉽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표준 정규 분포 통계학의 기본 원리에서 파생된 이론이고
상한선 돌파 캔들의 등장은 상방 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한선 이탈 캔들은 하방 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제발 밴드 이탈 캔들이 등장했다 해서 확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눌림을 활용하라라는 사실, 그쵸? 그리고 이 눌림이 눌림으로써 가치를 갖는지는 거래량을 체크하셔라, 그쵸? 그리고 똔똔일 때 상한선 돌파 캔들 그리고 하한선 이탈 캔들이 거의 동등하게 진행되면서 평균을 유지하고 있을 때 거래량을 체크해서 상방 돌파 캔들 당시에 거래량이 높은지 하락 돌파 캔들 당시에 거래량이 높은지를 통해서 어느 쪽에 상대적 우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포지션을 정리할 때에는 과열을 이용하라. 중심선 대비 밑으로 침체인지 중심선 대비 위로 과열인지를 통해서 정리 포지션을 잡는 게 좋겠고, 이 과열이냐 침체를 체크하신 데는 사실 볼린저 밴드보다는 RSI, 스토캐스틱 이런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전 토요 강좌에 올려드렸던 영상, 강의 영상 그대로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이 포지션 청산 구간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볼린저 밴드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 강의, 화요 강좌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화요 강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통해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배우고 싶은 내용 있다 하게 되면은 하단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본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게 제가 또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살짝만 내주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 강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